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실화 특집 산천궁 오부면 산귀신. 동네 5남매였나 6남매였나 자식 많은 집 딸이 저희 이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때 일을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모 친구 아버지께서 제 너머 옆 동네로 놀러를 가셨답니다. 산천궁 오부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려면 꼬불길을 둘러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저희 이모 어렸을 때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는 차도 흔치 않던 때라 연마을을 가려고 해도 걸어서 채를 하나든 두 개든 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지고 그 어르신께서 불빛 하나 없는 제를 넘고 계셨답니다. 몇 시간 어두운 산길을 둘러둘러 오는데 산길 저 끝에 풀재개를 둘러맨 남자 3명이 산길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께서 말동무라도 할 겸 그 3사람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3사람 중 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혹시 담배 가진 것 있어? 우리 셋 다 담배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 대씩만 빌립시다. 어르신께서는 선뜻 3사람에게 담배 한 대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불도 없는데 불도 빌립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냥불을 담배에 붙여주려 하니 앞에 있던 3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냥불은 바람에 인해 꺼졌답니다. 그러니 눈앞에 다시 쪼그려 앉아있는 3사람이 담배를 입에 물고 멀뚱히 어르신을 보고 있었답니다. 불 안 붙여주고 뭐 하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자 어르신께서 헛것을 봤다는 생각에 다시 성냥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주려 손을 뻗으니 작은 성냥불 앞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성냥불은 꺼졌고 어둠 속에 그 3사람이 다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불 안 붙여주실 겁니까?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성냥에 불을 붙이셨고 환해진 성냥불 주변으로 다시 사라진 3사람을 본 뒤 그대로 달아나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성냥불이 꺼지지 않아 오부면 산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산천궁 오부면 어르신들이 산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는 뒤 3년이 채 안 되어 그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산천군 오부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실화 특집 검은 여자. 어릴 적 나는 시골에 살았다. 물론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나는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알았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아는 건 마찬가지였다. 문득 새로 이사온 친구나 아니면 요즘 같은 설날이나 명절에 할머니 댁에 놀러온 내 또래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금방 친해져서 바로 그날 친구를 먹고 그날 놀았다. 때는 여름방학이었고 우리가 주로 노는 곳은 산이었다. 그 산에는 맑은 계곡도 있고 개구리, 뱀, 올챙이, 다슬기 등등 요즘에는 찾아보기도 힘든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놀잇감이었고 우린 매일매일을 탐험을 해나가며 새로운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문득 나를 포함한 4명 정도의 친구들이 마주친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그 당시 우린 피부가 하얀 친구는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부는 하얗지는 않았다. 즉 도시에서 온 친구는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나와 같은 사내 아이들처럼 까무잡잡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아이였다. 머리카락도 장발이었지만 조금 씻지 않은 정도? 어쩌면 그날 계곡이나 늪 근처에서 놀다가 진흙이 묻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우린 가벼운 통성명을 하고는
다시 금방 친해졌다. 그리고 같이 산속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아이는 산을 꿰뚫고 있었다. 현지인이 우리들보다 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지금껏 마주치지 않았거나 산의 뒤쪽 배원 근처에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애는 우리가 산에 탐험을 하러 오르기 시작했을 때 산의 위에서부터 나타났다. 우리가 민물가지를 찾으러 가자고 하면 그 아이는 민물가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이따금 말도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가 기억나진 않았다. 우린 하루 종일을 산에서 보내고 해질녘에는 서둘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산은 밤이 빨리 찾아오기에 무섭기도 했지만 배가 고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늦게 가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산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때에는 집 가서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한 게 2개, 아니 3개가 있었다. 하나는 친구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해산할 때 그 여자아이는 산에 남아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들 중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암묵적으로 그 여자아이는 산의 뒤쪽 배원 근처에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산의 뒤쪽에 산다는 것은 집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고 해가 질 즈음에 산을 넘으면 한참이 걸릴 텐데 왜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놀러 산에 막 오르기 시작했을 때마다 그 여자아이가 위에서 내려와 우리와 마주친다는 것이다. 마치 알고서 마중이라도 나온 듯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놀게 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나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회사 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사를 가기 하루 전 부모님은 짐을 정리하고 계셨고 어렸던 나는 친구들과 한 번이라도 더 산에서 탐험을 하며 놀려고 했다. 그리고 당연히도 우리는 다시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제외하고서는 모두들 내가 이사를 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시무룩해져 있지만 않았다. 그저 잊고서 재밌게 놀았다. 그리고 다시 해가 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하나씩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탐험도 끝났다. 나는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그 여자아이에게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일행들을 먼저 산 입구로 보내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당시에는 수줍어서 그랬는지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5분 정도를 그저 계곡 바위에 앉아서 물에 비친 주황빛 노을을 손에 든 나뭇가지를 쿡쿡 찌를 뿐이었다. 하지만 지체하면 할수록 날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기에 나는 이사를 간다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아이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했던 것 같다. 밑에는 아이들이 잠자리통에 자기가 잡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도 아이들을 뒤따라 내려가던 찰나에 그제야 생각이 났다. 의심이 들었다. 왜 얘는 여기 남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뒤를 돌아봤을 때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의 뒤에서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과 삐쩍 마른 듯한 팔다리 그리고 주변에는 파리가 날아다니며 팔다리에는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어른 여성을 보았다. 아, 엄마구나. 나는 약간의 놀람과 무서움이 느껴지긴 했지만 한눈에 보아도 그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알았다. 검은 원피스를 서로 입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얼굴은 노을빛에 생긴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여름인데도 말라 갈라진 입술과 입을 살짝 벌려 그 안에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기억이 난다. 난 다시 뒤를 돌아 친구들에게로 갔다. 그러고선 그곳을 완전히 떠났다. 대학생이 되어서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네의 삶에 어울렸던 한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나는 그때의 일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놀았던 그 일들을 얘기해보니 그 친구는 그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실화 특집.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마을 무명리. 시골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간식과 음식을 주시고 친한 동네 남동생도 있어 행복했습니다. 동생과는 편하게 술래잡기도 하고 벌레도 잡으며 놀기도 하고 동네 이곳저곳을 순찰하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딱 한 곳 못 가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이름이 없다 하여 무명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높은 산을 지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저곳은 가면 안 돼.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며 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같이 놀던 남동생이 산을 가리키며 가보자고 하였고 사실 평상시에도 종종 가본 곳이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괜찮아. 어제도 갔거든. 우리가 안 가본 곳은 저기뿐이야. 내가 벌레 보여줄게. 근처만 가보자. 고민 끝에 저는 마음속에 있던 호기심에 끌려 동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을 지나 어느 마을이 보였고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집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형, 이거 열 수 있어? 닫지 말자. 이건 열지 말라고 잠궈 놓은 거야. 형, 아직도 무섭구나. 알았어. 해볼게. 대신 열고 나면 난 절대 안 들어가. 저는 근처에 돌 주워 자물쇠를 부쉈고 녹이 쓴 자물쇠는 금방 부서졌습니다. 솔직히 내심 너무 궁금도 하여 약간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물쇠를 치우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에 중앙에는 작은 신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이 오싹해진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됐지? 이제 가자. 그 순간 동생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변 공기가 바뀐 느낌이었고 공기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엄청난 공포심이 들어 얼른 남동생 팔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댁까지 도착한 저는 집 입구에서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나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놈아! 도대체 뭘 잡고 온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잡고 있던 남동생 팔을 보니 잡고 있던 건 남동생이 아니라 흰사에 놓여있던 부적이 붙어있는 양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놈아, 그럼 네 동생은 어디에 두고 온겨?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과 경찰분들이 모두 산을 수색하며 찾았지만 남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표정과 슬픈 표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남동생의 부모님은 울고 불며 저에게 모든 한탄을 하셨고 제 부모님은 절 데리고 마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무명뿐만 아니라 할머니 댁도 가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죠. 그때 꿨던 꿈이 기억이 나네요. 안개에 깔린 장소에 웃음소리만 들리는데 마치 남동생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저를 보며 아쉽다. 라고 하던 그 웃음소리,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후 통화만 간간히 하며 서로 그때 일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 실화 특집. 전라남도 고흥에 살던 신명.
이번 이야기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었던 후인병 이야기입니다. 경상과 고흥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만 신기하게도 앞에 나왔던 귀신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이 중학생 때였다고 하니 97년에서 98년쯤이겠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후인병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마을 저수지 뚝가에 있던 밭을 갈면서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때 후인병도 할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후인병이 살던 마을은 산과 산이 만나는 계곡을 등 뒤로 두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 생긴 저수지를 등지고 멀리 국도를 바라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후인병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연세도 오래되시고 해서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굽굽 말리셨지만 할머님은 항상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저수지 앞밭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에 집에 있던 후인병이 할머니를 따라서 밭에 나와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뒤쪽 산 쪽에서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날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자 후인병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할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할머님은 산쪽 저수지를 응시하시면서 우두커니 앉아서 어른선에 쥔 호미만 연신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지켜들면서 가라 이년아, 가라 이년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후인병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왜 그러냐 얼른 집에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후인병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머리는 있는데 얼굴에 코도 눈도 입도 아무것도 없고 치마 아래로 발이 없는 년이 저쪽 계곡에서 내려오더니 저수지를 따라 원을 돌면서 저수지 중간에서 한 바퀴 돌더니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저수지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름에 쓰는 모기향같이 코일을 돌면서 할머니께 다가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인병에게 말씀하시길 세영아, 저는 이제는 조금 여기서 놀려고 한다. 순간 오싹한 느낌에 후인병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도 상당히 거세져서 강하게 몰아쳤고요. 그때 후인병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걱정돼서 차를 몰고 왔고 후인병은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문을 활짝 열고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소리 크게 켜고 경정을 빵빵거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안장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아까 내려왔던 방식과는 반대 방향으로 저수지를 돌면서 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인병은 새벽녘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무시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던 할머님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공포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마을에는 몇 년 전에 대입시험 때문에 저수지로 뛰어들어 살자를 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때 그 여고생의 귀신이 산속에 있다가 할머니를 보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 실화 특집 어릴 때 살던 산골 동네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동네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산쪽 시골 동네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꼭대기 집이었어요. 그 동네 살면서 참 이상한 거 많이 보고 듣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일단 저희 집은 그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했어요. 왜? 가든이라고 하죠? 계곡 쪽에서 닭백숙 팔고 하는.
아무래도 계절 장사라 여름에만 북적거리고 겨울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겨울밤, 친형과 함께 운동하러 집 앞에 나가서 줄넘기를 뛰고 있었어요. 시골이기도 하고 구중에서도 워낙 외진 곳이라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근방에 유일하게 있는 가로등 밑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원 군우 라이버, 바다리게 리우, 가리우 들성여자, 야머, 들성여, 시겔리아 마설 성불 도전하자. 만지야 이해하죠. 도전하자 이해하자. 한 남자 3명, 여자 3명 정도? 형이랑 둘이 가만히 듣다가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어보니까 저희 집이 장사하는 평상 중 하나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그때 하도 등산객들이 저희 집 평상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앉고 어지르고 가고 해서 부모님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때였거든요. 형이랑 저는 저 사람들한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평상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까 시골이라 가로등이 거의 없다고 했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나무 사이에 가려져서 게다가 그 평상은 아빠가 외부인들 못 앉게 하려고 입구에 철조망을 빙 둘러 놓은 상태였거든요. 밝은 낮에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11시가 넘은 밤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다시 멀어지려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아주 또박또박이요. 그런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원 군우 라이버, 바다리게 리우, 가리우 들성여자, 야머, 들성여, 시겔리아 마설 성불 도전하자. 만지야 이해하죠. 도전하자 이해하자. 바로 앞에서 말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 들리는 말이 대충 이랬거든요. 다 왔구나 바나리들 가리요. 뭐 대충 이런 사람 말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을 가졌지만 그 말이 아니었어요. 형한테 얼른 들어가자고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 형한테 대체 저게 뭘까 하면서 떨며 물어봤는데 형이 그랬어요. 야,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알고 보니까 저만 그 소리를 듣고 있었고 형은 그냥 제가 뭐가 들린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거래요. 그 뒤로는 그 평상 근처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네 살 때 꼭 듣던 소리가 있었어요. 야호 하는 소리였는데 사실 별로 특별한 소리는 아니었죠. 산속에서 야호는 뭐 어디서나 들리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는 좀 특이했어요. 일단 목소리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어요. 애도 어른도 아니었고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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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텀이 10초 정도였는데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들렸어요. 사람 목소리라기에 메아리도 없어서 의아했고요. 새나 동물 소리인가 하고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그냥 들을 뿐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 그 동네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나올 때까지 들었는데 동네에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안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무슨 소리였는지 궁금해요. 아, 참고로 저 소리도 다른 가족들은 못 듣고 저만 들었었대요. 세 번째는 엄마랑 밭일 하던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배추는 설이 오기 전에 꼭 묶어줘야 하는 거 아시세요?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 뒤 배추밭에 배추를 묶으러 갔는데 배추밭이 워낙 넓었어요. 배추가 줄줄이 쫙 있고 한쪽 구석에 마른 우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랑 배추를 한 줄기씩 묶어가기 시작하는데 뭔가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산에 넓게 울리는 저희 생각에 그냥 노래방 소리인 줄 알았어요. 동네 민박집들에 겨울에도 손님들이 종종 있었고 오면 노래방 키게 키고 노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 민박집에 손님 왔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배추를 묶으려고 고랑을 움직일 때마다 우물에 가까워지며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배추 묶는 거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거 곡소리였어요. 마른 우물 안에서 나는. 나중에 들은 소리이긴 한데 그 지역 어른들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 산에는 산신이 없대요. 그리고 산에 산신이 없으며 그 산에는 귀신이 끓는데요. 뭐 지금은 그 동네 떠났는데 아직도 그때 그 소리들은 생생해요. 아무튼 저때 일들로 귀신이라는 존재는 믿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무언가는 믿는 계기가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저때 저 소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써봅니다. 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실화 특집. 안산 와동 살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 출근 말린 이야기. 때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얼마 안 남았을 시기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바로 옆 동네인 와동 쪽에 어머니가 미용실을 오픈하셨고 집이 너무 크고 가족 수가 안 맞다는 의견 하에 살던 집을 매각시키고 오픈신 주택이 주택 종문에 들어오며 사는 사람들 현관문이 다 보이는 난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거긴 바람이 잘 통해 시원하고 정말 살기 좋았어요.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렵사리 와동에서 와정초등학교 건설의 토목 부분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와동으로 이사 온지라 일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걸어서 5분 거리라 편하고 저도 아버지 일터로 구경 갈 수 있어 좋았답니다. 여름 앞바지쯤이었나 아버지는 항상 와동초등학교에서 2층 밖에 안 지어진 학교 건물 위에 중앙 현관 윗부분에서 무전기와 그때 당시 탱크폰 휴대폰을 들고 부지런히 일을 진행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침 일찍 씻으시고 식사도 챙겨 드시기 전에 바로 일을 나가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부둥켜 안고 매달리며 발 동동 구르면서 일을 못 나가게 말리는 겁니다. 여보, 일 나가지 마. 오늘 그냥 하루 쉬면 안 돼? 이 옆편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루 1분 1초도 모자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여보, 응? 나 봐서라도 오늘 하루만 집에 그냥 같이 있자. 제발. 아니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다고 그래. 바빠 빨리 나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나 아프단 말이야. 배 많이 아파. 아, 병원 같이 가자. 죽을 것 같아. 응? 아파? 그럼 진작 아프다고 말해야지. 순순히 포기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의 아프다는 말을 순수하게 믿으시고 그때 당시 초특급 무기를 자랑하던 탱크폰으로 현장에 전화를 하여 현장 토목 담당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전화를 하고 자기 대신 학교 2층 현관 부분 자리에 서서 무전기로 운동장 외곽 등 덤프트럭 등 일 돌아가는 거 관리 좀 하라고 설교를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리 좀 해줘. 미안해. 부탁해. 뭐해? 빨리 옷 갈아입어. 병원 가게. 알았어. 마지못한 어머니의 어영부영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안방에서 큰 소리로 우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찹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저는 아예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심란해 죽겠는데 네 방 가서 얼른 자. 내일 학교 가야지. 방문 닫고. 이렇게 저를 떨쳐버리시더군요. 제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부터 아버지를 이유 없이 일을 못 나가게 하고 붙잡고 아버지는 끝까지 가려 하였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현장 소장에게 자기 대신 일을 맡겼습니다.
병원을 갔다 온 뒤에 아버지는 분주하게 전화를 여기저기 받고 집으로 경찰이랑 그때 당시 아버지 형사 친구도 왔었습니다. 나 들었다. 이게 뭔 일이냐 진짜. 현장 소장이 아버지가 매일 서서 무전기로 일처리를 하던 곳에 그날 대타로 서 있었고, 비가 온 뒤라 세면 작업에 비가 고이지 않게 덮어놓는 비닐을 미처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밟고 미끄러져서 바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소장님. 2층의 높이라 죽을 만한 높이는 아니었다 생각했지만 바로 아래 콘크리트 속에 박아도 기둥 작업할 때 쓰는 철근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으로 몸통이 정확히 관통되어 장파열, 과다출혈 등등으로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하고 무서운 부분은 아버지가 찹찹하게 담배를 피우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진짜. 아침에 눈 뜨고 당신 밥 차려주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안방 침대 자기 눕는 자리에 누워서 이러고 웃고 있잖아. 머리카락은 얼마나 뽑힌 줄 알아? 침대에서 집안 현관문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게 새카맣다못해 아주 새까만 머리카락이. 당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그게 꿈틀거리면서 당신 있는 화장실 문 밑으로 기어들어가잖아. 원 밑에서? 그 현장 소장 죽었는데도 원 밑에서? 그 후 후일담입니다. 오랜만에 생각해서 쓰는 건데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니 쓰는 저는 죽을 맛이네요. 소름 돋아. 여튼 매정하게 저를 작은 방으로 보내신 부모님은 저렇게 알콩달콩 싸우셨지요. 다 들리는데. 결국 저 밤에 오줌 쌌습니다. 소금도 얻어왔죠. 얻어온 소금으로 어머니가 집안에다 액땜을 하시더군요. 촥촥.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저에게는 득될 게 손에 낼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성향이 너무 딱딱 떨어져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제가 좀 자라고 나서 중학교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그 여자 귀신이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서 귀가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를 내며 창문 밖 아버지가 일하시는 와동초등학교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네요.